자책무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거든요. 에이, 국제사회가 인정해줄까? 우리 근거가 있어요. 국제 NPT 비확산 조약의 10조에 보면 회원국이 비상한 안보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비상한 위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부 비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 우리도 비핵화 해버린다. 그럼 국제사회가 뭐라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당선되었는데 앞으로 러우 전쟁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이제 징후가 나타났죠. 왜냐하면 선거 기간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은 자기는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 주니어가 벌써 이제 젤렌스키한테 비꼬는 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하나 올렸는데 젤렌스키 용돈 떨어질 날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미국이 지원 안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러우 전쟁 종전 방식은 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 휴전하는 게 꿈이에요. 쿠르스크만 회복한다 그러면. 왜냐?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거든. 희생은 컸지만. 돈바스 본인들이 말하는 특수작전을 통해서 해방했고 강제합병했고 돈바스에서 크림이 이어지는 남부 회랑을 완성했거든.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을 점령했거든요. 푸틴은 그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죠. 우크라이나 땅이죠.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푸틴의 꿈은 지금 휴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푸틴이 이긴 거예요. 빅토리. 맞잖아요. 사람 많이 죽었지만. 그러니까 푸틴은 사실 속으로는 간절히 휴전을 원하고 지금 조건을 내걸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모두 철수해라, 후퇴해라. 이건 내가 갖겠다. 그러면 휴전한다.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남한 면적을 뺏겼는데 어떻게 휴전을 해요. 이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어떻게든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푸틴은 요상에서 휴전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휴전한다니까 푸틴이 얼마나 좋아요. 신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쿠르스크지. 쿠르스크를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상태로 휴전하면 자존심이 안 상하니까 거기는 어떻게 뺏겠다는 게 그래서 인민군을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보도가 나왔잖아요. 푸틴한테 더 이상 확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점령지에서 모두 철수해라.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확전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돼 이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니어 얘기가 젤렌스키 용돈 떨어진다. 푸틴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 거고 젤렌스키한테는 이제 무기 안 준다고 그러겠죠. 나토는 조금 복잡하죠. 왜냐? 나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푸틴이 이긴 상태로 이긴 형태의 휴전은 싫은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게 기고만장해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나토는 유럽에 붙어 있잖아요. 미국은 떨어져 있지만. 근데 나토 안에서도 야 이제 그만하자. 땅 뺏겨도 됐으니까 휴전하자. 우크라이나 우리나라도 아닌데 또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이제 그만 죽이자. 땅 뺏겨도 좋으니까 이런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의 점령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안 주고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제 휴전이라고 그래요. 강제 휴전. 강제 휴전 방식으로 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김정은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누구보다 바랬던 건 김정은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이제 트럼프의 당선을 김정은이 원했다는 근거는 누구도 사람 취급 안 했던 김정은을 트럼프가 3번이나 만났거든요. 싱가포르에서 2018년,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그 다음에 2019년 여름에 판문점에서 3번 만났거든요. 판문점에서 만날 때는 도쿄에서 트윗 하나 보내니까 좋았어 하고 나왔거든요. 하루 만에. 그럼 김정은은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을 3번이나 만났거든요.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러니까 협상도 될 뻔했고 이제 평가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김정은이 또 트럼프가 캠페인 기간 중에 매번 그랬거든요. 나 김정은이랑 친하다고 친분을 과시했거든요. 이게 이제 김정은이 트럼프 당선되는 걸 좋아할 거라는 판단의 근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을 볼게요. 하노이 미국 북미 정상회담 갈 때 김정은이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출발하는 장면을 다음날 신문이 아니라 바로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무려 60시간을 기차를 타고 왔어요. 웃는 표정으로. 그건 뭐냐? 가면 성공을 확신했다는 거죠. 근데 전 세계가 놀랍게도 하노이에 가서 노딜 실패하고 왔거든요. 김정은에게 최대의 정치적 상처를 안겨준 것도 누구예요? 트럼프인 거예요. 2020년 10월 하노이 이제 회담 있은 지 한 1년 반 뒤에 2020년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이거든요. 그때 연설할 때 김정은이 울어요. 인민들 앞에서 허윤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인민 여러분 명복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 김정은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도 트럼프거든요. 그 협상 실패로.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속에서 트럼프는 두 개의 모습인 거죠. 마이 프렌드, 그다음에 나한테 좌절을 안긴 자, 믿을 수 없는 자. 60시간 기차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해줄 테니까 나와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극심한 좌절을 안겨준 건 또 트럼프잖아요. 그럼 김정은이 트럼프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트럼프가 돼서 김정은이 좋아할 거다? 그렇진 않다. 이번에는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김정은이 훨씬 신중할 거다.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나올 거다. 트럼프 2기 때에는 거래나 어떤 진전이 있을까요?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북핵 비핵화 협상 현실론이에요. 현실론이 뭐냐? 북한이 지금 러시아하고 군사 동맹 수준까지 갔잖아요. 그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두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비핵화할까요?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헌법에까지 핵 보유를 인정해 놨는데 그다음 목숨 걸고 핵을 보였는데 북한이 핵 비핵화를 할까요? 안 한다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사실 국제사회가 보기에.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할 능력은 있는데 ICBM은 미국까지 못 가요. 아직 한 번도 정상적으로 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미국 선거 직전에 쐈던 것도 고각 발사. 올라갔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 얘기는 정상적인 ICBM 발사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미국만 안 때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야, 알았어 이제 멈춰. 동결이라고 해. 이제 그만둬. 미국은 공격하는 능력 개발하지 마. 알았어. 그럼 미국은 안전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파엘 그로시라고 IAEA 사무총장이 있어요. 국제원자력기구. 이 사람이 9월에 뭐라고 그랬냐. 북한의 과거를 묻지 마라. 핵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만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주력하자 이제. 그럼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고 여기서 멈추면 국제사회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비확산. 북한의 핵기술을 밖으로 나가는 걸 막죠. 미국은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을 막잖아요. 그럼 국제사회하고 미국은 다 이해관계가 충돌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재 해제해줘요, 북한. 이게 핵군축론이에요, 현실론적. 핵동결, 핵군축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공격할 수 있거든, 자네가. 우리를 공격하는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국제사회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이 가능성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높아졌어요. 에이, 설마 그럴까? 이미 트럼프 일기 때 그 핵군축론을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 무슨 말이냐? 싱가포르 북미 미북 공동선언 4.27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안 들어있어요.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돼 있어요. 애매하게. 그 다음에 하노이에서는 영변 핵단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일부거든요. 요거를 폐기할 테니까 사실상의 제재 전부인 2016년 이후에 부과된 제재 5개를 해제해달라. 요게 조건이었거든요. 이게 핵군축이잖아요. 전체 완전한 비핵화 아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는 이미 핵군축을 시도했던 거예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고 핵군축을 할 가능성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현저하게 높아졌다. 이 가능성이 지금 제일 큰 우려인 상황이에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방위비 인상이 우려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금 트럼프의 당선은 미국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예요. 마가 그러잖아요. Make Great America Again. 이 얘기는 미국이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착시 인정했잖아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게 마가거든요. 지금 위대하지 않다는 얘기죠. 미국의 국력이 예전부터 쇠퇴하고 있어요. 미국이 한때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했거든요. 팍스 아메리카나죠. 근데 지금은 한 25%도 안 돼요. 힘겹죠. 전 세계 지탱이가. 그러니까 바이든은 스크럼을 짜는 거죠. 야, 동맹 일로 와. 동맹 우리 같이 가자. 이게 동맹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가 힘드니까 동맹의 힘을 들리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나 힘드니까 돈 내놔. 이거거든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는 보다 직접적으로 안보 비용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8% 이상을 올려줬고 1조 한 6천억 내거든요. 그것도 다 못 써요. 트럼프가 말하는 100억 달러를 주게 되면 주한미군 월급까지 우리가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용병이지 그게 무슨 동맹이에요. 더 달라고 난리 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일부는 더 올려줘야 되겠죠. 100억 달러나 뭐 이건 턱없다. 지금이 9배인데요. 그럼 100억 달러 받겠다고 그러면 동맹 깨지는 거지. 주한미군이 뭐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돈 장사할 거면은. 그 어찌됐건 지금 합의한 것보다는 더 내야 될 것 같다. 이게 이제 방위 분담의 현실이고. 근데 방위비보다 지금 더 무서운 게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북핵 현실론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안전하고 국제사회는 만족하지만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지금 직접 놓이게 되는 거잖아요.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도 대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핵무기에는 똑같은 균형추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북한 핵을 가지고 우리 핵이 없으면 무너져요, 이게 균형추가. 근데 제가 제안하는 건 3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체 핵무장하는 방안.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들여오는 방안. 세 번째는 잠재적 핵 역량 구축, 핵 역량 구축. 이제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갖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체 핵무장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핵무장하는 거거든요. 에이, 국제사회가 인정해줄까? 우리 근거가 있어요. 국제 NPT 비확산 조약의 10조에 보면 회원국이 비상한 안보상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장 비상한 위기잖아요. 북한 핵 위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부 비핵화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핵무장을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안 하겠다. 우리도 비핵화 해버린다. 그럼 국제사회가 뭐라고 말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요한. 그러나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이 핵무장하면은 국제 핵질서가 깨지니까.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나토처럼 대한민국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안심이 되겠죠. 핵무기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개인적으로 바람직한 건 세 번째예요. 잠재적 핵 역량 구축. 자,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려면 미사일이 운반수단 필요하고 터트린 기폭장치가 필요하고 핵물질이 필요해요. 우리 미사일 세계선진 선진국 기폭장치는 다른 여러 가지 기폭하는 일반적인 기폭장치의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아요. 남는 건 뭐예요? 핵물질이 없어요 지금. 그럼 핵물질은 우라늄을 농축하면 고농축, 많이 농축하면 이게 HU, 고농축 우라늄인데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이에요. 고농축 우라늄탄. 그 다음에 우라늄 연료병을 다 태우고 나면 끄집어내거든요. 그럼 다시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플루토늄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라늄 농축도 못하고 재처리 권한도 없어요. 미국만 맡고 있어요. 우리는. 농축과 재처리는 일본도 해요. 중국도 하고 북한도 하고. 농축과 재처리는 모든 국가의 합법적 권리인데 미국이 이제 우리를 맡고 있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코앞했어요. 왜? 우리가 미국의 핵발전소 기술을 받으면서 써줬어요. 이런 거 안 하겠다고. 족쇄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서 농축과 재처리 기능을 받으면 그럼 그때는 몇 달이면 핵무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도 막 유튜버들이 나와서 그러죠. 몇 달이면 핵무장한다고. 인프라가 없잖아요. 인프라가. 근데 재처리와 농축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인력부터 많이 노하우가 진대해지거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일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제 핵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 쌓이니까 핵폭탄 금방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자체 핵무장, 전술핵 반입, 잠재적 핵 역량 구축 중에 제일 바람직한 게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예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게 자체 핵무장을 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는데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하면 주일미군 돈 안 써도 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논리거든요. 근데 그건 트럼프가 맘먹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에요. 왜냐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할 거고 대만도 할 거고 이란도 할 거고 세계 모든 나라 다 할 거거든요. 이걸 핵 도미노라고 해요. 도미노. 그럼 국제 핵질서가 깨지잖아요. 이 중견 강국들이나 중소국들이 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강대국 정치가 말이 안 통해요. 지금 강대국이 핵 가지고 거대한 힘으로 말 들어 그러면 되는데 모든 나라들이 핵을 가지게 되면 말 안 듣죠. 이제 무서울 게 없죠.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실제로 한국을 핵무장을 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시진핑의 머릿속도 복잡해졌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뼛속 깊이 반중이죠. 뭐 시진핑을 만나서 뭐 좋은 얘기해도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 장사 속셈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국무장관으로 발탁된 루비오라든지 이 왈츠라든지 안보보좌관이라든지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반중 강경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강력한 반중 전선, 미국의 반격 이건 예고돼 있다. 중국에 대한. 그리고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오바마는 피보트 에이시아에서 아시아를 중시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시아가 태평양, 인도태평양으로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게 어느 때냐? 트럼프 때 일기 때예요. 왜냐하면 태평양만 공간적이 있으면은 너무 좁고 서쪽에 뚫려 있으니까 인도양을 막자. 왜냐? 인도가 중국하고 왼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끌어들여서 중국을 포위하는 포위망을 더 촘촘히 만든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중국을 더 견제할 거고 또 중국을 포위하는 그런 정책적 지향성이 트럼프 2기 때는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시진핑에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시진핑 정권, 중국 경제가 아주 안 좋거든요.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미국의 압박, 특히 뭐 관세 50%, 60%까지 얘기하잖아요. 그걸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로 경제를 견인해온 중국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시진핑의 입지에도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시진핑 주석은 이제 시진핑 시대, 시진핑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히 성공했죠. 이 두 번 임기 끝나면 다른 계파로 넘어가는 것도 본인이 깼고 시진핑 1인 지배 체제를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예요. 경제가 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지로 내세우는 것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같은 경우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중진국 함정에 지금 들어섰거든. 인건비가 올라갔고.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데가 더 싸잖아요. 인도 이런 데가. 인건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이 산업 경쟁력, 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뭐 AI니 뭐니 몇 개 분야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부동산 버블, 부동산 경기 침체. 이게 이제 그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모든 문제들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한테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높은 관세를. 그러면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질 거고, 그러면 정치적 권력은 독점했지만 경제에 기반을 둔 민심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죠. 시 주석에게는 트럼프 당선은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죠. 최근 돈독해진 북러 관계를 두고 중국의 움직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게 이제 중국은,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 김정은이 북러,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는 동맹조약은 중국하고 북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체결했던 북소, 조소, 소조 조약은 90년대에 해체가 됐고 폐기가 됐고 사이가 망했으니까 조중 우호협정 상호 원조작에 따르면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중국만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북러 조약에 따르면 러시아도 병력을 파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기분이 아무리 좋겠어요? 찐핑이?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러시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북러 밀착은 당연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중국과 러시아에도 일정한 분열의 화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북러 밀착은 단순히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북러 관계 변화와 이것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러니까 북러가 밀착을 할수록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은 약해지겠죠. 그런데 특히 뭐가 문제냐면 중국이 북러 밀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은 북한을 경유해서 동해로 나가고 싶어요. 두만강 하구가 막혀 있거든요. 러시아와 북한이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중국 못 나가요. 바다가 없어요, 그쪽에. 그런데 이 만일에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보면 중국의 동북 삼성이 있잖아요. 제일 가난하거든요.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동북 삼성이 물리체계가 지금 서쪽, 서해, 보아이반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포화 상태예요. 근데 만일에 이 동해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동북 삼성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가잖아요. 중국의 꿈은 언제나 차항출해, 항구를 빌려서 출해 바다로 나간다거든요. 북한 동해안 항구 얼마나 좋아요. 수심도 깊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유사시에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의 위성 국가를 만드는 게 제일 중국 국익에 부합하죠. 근데 이번 어떻게 됐어요? 러시아가 군대를 들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막는 거지 이거를. 그럼 러시아는 왜 막느냐? 중국이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게 되면 블라디보스톡이 포위되잖아요. 중국한테. 가뜩이나 여기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몇 평방밖에 안 되는데 극동지방이.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 차항출에 동해로 나오면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는 거죠. 안보적으로. 북러 밀착은 당연히 북중 관계 악화를 가져오죠. 기분 나쁘지. 아주 기분 나쁘지. 소원해진 북중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다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북중 관계는 좋았다 나빴다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최악이다. 201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국무부 장성택을 채용합니다. 근데 장성택은 친중 라인이었어요. 그리고 장성택이 죽으면서 북한 내에 있던 친중 주요 라인이 다 제거됐어요. 숙청당하거나 아니면 채용당하거나.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는 김정남, 자기 이복형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대낮에 암살합니다. 근데 이 김정남을 누가 보호해주고 있었느냐? 중국이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냥 유사시에 백두를 통해니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중국은 북한의 약점을 쥐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북러 밀착에도 불구하고 북중 교역은 북한 대교역의 98.3%. 러시아는 1%도 안 돼요. 이게 말이 돼요? 북러 밀착을 하면 북러 간의 교역이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국의 그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큰 거예요. 세계 공장이잖아요. 러시아는 제조업이 없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갖고 흔들면 김정은 거 흔들리겠죠.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 한 20만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유일한 김정은의 해외 외화 가드원이에요. 근데 유엔 결의에서 이 사람들 다 그 해외체류 불법이거든. 들어가라. 여기도 아마 사진이 있는데 여기에 우는 김정은의 단동 북한 무역 일꾼 50% 소화 명령
대체전력 프로 의대목이 나오죠. 이게 이제 들어가 압박하는 거죠, 북한을.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자 높은 북중 의존도 교육, 그 다음에 노동자 귀국 문제. 이 세 번째 이게 뭐냐? 이게 압록강대 유역에 있는 댐들인데 서쪽 맨 밑에 태평만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조선과 중국과 조선에 있는 송유관이 있어요. 송유관, 기름관. 이거 얼마 들어가 눈에 안 보이죠. 이걸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잠글 수 있어? 그 다음에 노동자 있어? 무역의존도 있어? 이게 다 중국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잖아요. 북중의 높은 무역의존도, 노동자 교육 문제, 조선과 송유관 이것들이 다 김정은의 약점이고 이걸 중국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무너뜨리고 싶겠죠.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북한에는 친중파가 없거든. 아예 씨가 말랐거든. 숙청해버렸거든. 그러면 김정은을 쓰러뜨리면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죠. 오히려 남한이나 미국에 먹힌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중국의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세계가 더 이상 팍스 아메리카나 절대적인 미국이 지배하는 체제가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계는 그래도 미국은 오래 갈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상대적 영향력은 점점 줄고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치고 올라오느냐? 중국은 이미 이른 중리국 감정에 빠졌다. 러시아는 러우 전쟁 여파로 끝없는 추락을 회복하기 푸틴 살아생전에 러우 전쟁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 영국, 프랑스 예전만 못하다. 일본도 예전만 못해요. 이걸 다극화라고 그래요. 다극화. 근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까지 올라왔죠. 한류, 스스로의 민주화 과정, 경제.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대한민국은 많이 성장했어요.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5,000년 역사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강성한 때가 지금입니다. 고려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우리 앞에는 다극화의 시대, 혼란. 근데 자국화와 함께 무국화. 아무도 세계 문제를 해결 안 해요. 유엔 안보리는 식물인간화 됐고 미국 책임 안 진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다극화와 무국화라는 혼돈의 시기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거예요. 이 혼돈일 때는 거칠지만 스트롱맨들이 설치거든요. 우경화. 그러니까 프랑스의 르펜, 이태리의 무솔리니 후에 에르도안 같은 푸틴, 그 다음에 젤렌스키 모두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이런 스트롱맨의 시대가 오는 건 뭐냐면은 세계가 혼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는 다극화와 무국화라는 혼란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는 대한민국이 보다 확실한 국익 우선의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이 파고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김정은 정권이 통일을 포기했으니까 통일 패러다임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리고 핵무기는 절대로 독재 정권을 지켜주지 못해요. 소련이 세계 최고의 핵무기를 가지고 몰락했거든요. 그때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밀히 보면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진영이라기보다는 각자 자기들 국익 실현을 위해서 이 험한 파고를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위기는 기회예요.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통일민족 개념 폐기로 인해서 유일한 한반도 통일의 적통, 한민족을 개성하는 정통 국가가 됐어요. 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한반도 분단 체제 해소를 위한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 확립이 된 거고, 그리고 말했지만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상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국익 우선의 그런 관점으로 이 파고를 헤쳐나가면 된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거든요. 뭐 새우? 아니죠. 돌고래 이상이죠. 청새치 같은 큰 침을 가진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위기, 이 혼란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대한민국 국익을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신사임당 TV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시고요. 대동강 TV도 많이 구독, 시청해 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